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예도의 니체 고전 강의 도덕의 계보학 40번째 이어나갑니다. 서문 포함하여 44번째인데요. 마지막 제3논문 금욕주의적 이상이란 무엇인가 7절 중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니체가 철학자들의 위선을 까발리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마치 덕이 있는 것처럼 온갖 미덕으로 포장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철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정말 재미있겠죠, 그죠? 니체의 의심의 해석학을 통하여 다시 태어난 철학자들이 진짜 좋아하는 것. 가슴이 뛰죠, 그죠?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를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독일어 원본 니체 강의, 정말 도덕의 계보학을 이런 원정 강독으로 끝낸다는 건 그죠?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가 되는, 따라오는 분들도 대단하고요. 그래서 구독자님들 중에 0.5% 정도가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까지 오신 분들이 대단한 거죠, 그죠? 자, 이어나갑니다, 여러분.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Der Gestalt Perhorestiert der Philosoph die samt dem was zu ihr lieber reden möchte. 이와 같이 철학자는 결혼을 하도록 설득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것과 더불어서 결혼을 혐오하여 피하게 된다. 결혼을 혐오해서 피한다는 거야, 철학자들은. Die als Hindernis und Verhängnis auf seinen Weg zum Optimum.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자에게 있어서 최적의 상태에 이르는 길에서 방해물이요, 좋지 못한 숙명과 같은 그런 거예요.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애군과 같이 나쁜 숙명을 갖고 오는, 운명을 갖고 오는 그런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는 결혼을 기피한다라는 거예요. 헤라클레이토스가 결혼했던가? 플라톤이 결혼했던가? 데카르트가 결혼했던가? 스피노자가 결혼했던가? 라이프니츠인가? 칸트인가? 쇼펜하우어인가? 벨셜 그로서, 필로조프 발, 비스헤얼, 페얼 하이라테트, 지금까지 결혼한 위대한 철학자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가? 이들 중에 누가 결혼했던가? 지바렌 에스니트, 그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다. 메얼로호, 더욱이 만칸 지히니트 아인말 덴켄 알스 페얼 하이라테트, 사람들은 그들이 결혼한 것을 단 한 번도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이 말을 떠나서 결혼을 하는 플라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봐. 뭐 할 수도 있죠, 그죠? 결혼을 하는 데카르트나 칸트를 생각해봐. 시골 목사의 삶을 살았던, 경건주의적 삶을 살았던 칸트. 계속 이어나갑니다. Ein verheirateter Philosoph gehört in die Komödie. 결혼한 철학자는 코미디에 속한다.
줄 빡빡 치십시오. Das ist mein Satz. 이것은 나의 명제다. 니체의 명제인 거예요. 결혼한 철학자는 코미디에 속한다는 거예요. 니체가 볼 때는. 진짜 철학자가 아니든지. 사실 키에르케고르도 결혼하지 않았죠. 그죠? 물론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보냈지만은 아마 결혼했다면 그런 활동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계속 따라가 봅니다. 그런데 운트 예너 아우스나머 조크라테스, 저 예외인 소크라테스는 예외죠. 그죠? 소크라테스의 부인을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봐. 강의를 들으면서 Der Haupter, Boss Haupter 소크라테스, 저 음흉한 소크라테스는 hat sich scheint es ironische verheiratet eigens gerade diesen Satz zu demonstrieren. 특히 바로 이 명제를 니체가 말한 결혼은 코미디에 속한다. 철학자에게. 그죠? 바로 이 명제를 실증하기 위하여 저 음흉한 소크라테스는 결혼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아이러니컬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명제를 증명하고 실증하기 위해서 소크라테스는 결혼했다. 계속 따라가 봅니다. 뭔가 이제 뚜껑이 점점 열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Jeder Philosoph wird sprechen, wie einst Buddha sprach, als ihm die Geburt eines Sohnes gemeldet wurde. 부다가 나와. 부처가. 특히 니체는 올덴베르크라는 사람이 있어. 그 당시에 1881년도에 베를린에서 부다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이 책을 읽었어, 니체가. 특히 부제에는 부다의 삶과 또 그의 가르침, 공동체, 이런 부제가 붙어 있어. 이 책을 읽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인용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가 봅니다. 부처에게 아들의 탄생이 알려졌을 때 언제가 부처가 말했던 것처럼 모든 철학자는 그렇게 말할 것이다. 부처에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처가 말했던 그 말을 모든 철학자는 따라 말하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재미있죠 여러분, 그죠? 어떻게 글을 이렇게 쓸까? 자, 뭐라고 말했는지 직접 인용을 따라갑니다. 라훌라 이스트미얼 게보렌, 라훌라가 나에게서 태어났구나. 아이네 페셀 이스트미얼 게슈미데트, 그래서 한 족쇄가 이제 나에게 달구어졌구나. 라훌라가 태어났을 때 기뻐하기는커녕 부처님은, 부다는 이제 나에게 족쇄가 달구어져서 이 족쇄가 나를 일평생 따라다니겠구나,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야. 갈로 라훌라 베도이테트 히얼 아인 클라인을 데몬, 라훌라는 여기서 작은 악마를 의미한다. 그래서 부처에게는 라훌라가 어떤 족쇄와 같은 존재, 뭐 꼭 그렇진 않았겠지만 그런 방식의 어떤 이야기가 실제로 있긴 있죠, 그죠? Jedem freien Geist misst eine nachdenkliche Stunde kommen, gesetzt, dass vorher eine Gedankenlose gehabt hat, wie sie einst demselben Buddha kam. 자, 그가 철학자가 이 말이에요.
모든 자유정신에게는 숙고해야 될 시간이 올 것임에 틀림없다. 숙고해야 돼. 인생에서 자기 삶을 깊이 있게 되돌아보고 숙고해야 할 시간이 올 것임에 틀림없다. 모든 자유정신에게는. 철학자지 뭐. 마치 그가 붓다에게 그렇게 온 것처럼 생각 없는 날들을 예전에 가졌다고 한다면 붓다에게도 결혼하기 전에 생각 없이 삶을 살아간 왕궁에서의 삶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 삶의 고통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본 거야. 붓다도. 그런 순간이 찾아와 인생의 어떤 깊은 문제점들을 숙고해야 될 시간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전에는 생각 없는 시간을 가졌어.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을 고려한다면, 그러나 자유정신에게도 숙고해야 될 시간이 찾아오는 거야. 붓다에게 그런 시간이 또 찾아온 것처럼 붓다를 이제 갖고 와서 니체가 이제 철학자들의 삶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철학자들도 예전에는 생각 없는 시간을 자유롭게 보내다가 이제 인생에 깊이 숙고해야 될 시간을 보낼 때가 온다, 이 말이겠죠. 그죠? 자, 직접 인용입니다. eng bedrängt dat er bei sich ist das Leben im Hause eine Stätte der Unreinheit. 그가 혼자 생각하기를, 붓다가 순수하지 못한 불순한 장소인 집에서의 삶은 답답하기만 하구나, 이렇게 말한 거야. 순수하지 못한 불순한 장소인 집에서의 삶은 뭔가 압박을 주고, 베드랭트, 답답한, 좁게 느껴지는, 뭔가 꽉 막힌 정신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태를 경험하게 하는데, 그래서 계속 이어나갑니다. Freiheit ist im Verlassen des Hauses.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집을 떠나는 것에 있다. 붓다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Dieweil er also dachte, verließ er das Haus. 그가 이와 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집을 떠난 것이다. 이 직접 인용이 끝나는 거예요. 이 왜 인용했을까? 따라가 봅니다. Es sind im asketischen Ideal so viele Brücken zur Unabhängigkeit angezeigt, dass ein Philosoph nicht ohne ein innerliches Frohlocken und Händeklatschen die Geschichte aller jener Entschlossenen zu hören vermag, welche eines Tages Nein sagten zu aller Unfreiheit und in irgendeine Wüste gingen. 자, 어느 날 모든 부자유함에 대하여 나인을 말하고 부자유함을 부정하고 어떤 사막으로 들어갔던 모든 저 결단한 자들의 이야기를 철학자가 내면적으로 환호하는 마음과 박수갈채를 보내는 마음 없이 그런 이야기를 읽을 수 없다라는 그런 정도로 독립에 대한
독립에 이르는 많은 다리들이 금욕주의적 이상 안에는 암시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자유를 찾아서 집을 떠난 것처럼 자유정신인 철학자들 역시도 그런 방식의 자유를 찾아서 독립에 이르는 어떤 다리를 찾아서 떠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부자유한 일상에서의 집에서의 삶의 나인을 말하고 그런 삶을 부정하고 사막으로 들어가는, 이게 오늘 주제가 사막이야. 철학자들의 사막. 사막으로 들어갔던 모든 저결단한 자들의 이야기를 환호하면서 박수갈채를 보내지 않고는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엄청난 니체 글쓰기의 반어적 의미가 들어있겠죠, 당연히. 뒤에 거를 보면은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게제츠 젤프스트 다스 에스 블로스 슈탈크 이젤 바렌 운트 가르 운트 간츠 운트 가르 다스 게겐슈틱 아이네스 슈탈켄 가이스테스. 사실 이들은 단지 힘이 센 나귀에 불과했으며 전적으로 강한 정신의 반대 유형에 불과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자유를 찾아서 삶의 나인을 말하고 사막으로 기어들어간 그 이야기를 철학자라고 하는 자들은 환호하며 박수갈채를 보내지 않고는 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왠지 봅시다.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바스 베도이테 뎀나하다스 아스케티슈 이데알 바이 아이넨 필로조펜. 그렇다면 따라서 철학자에게 금욕주의적 이상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진짜 자유를 찾아서 미덕을 찾아서 사막으로 기어들어갔을까? 과연 정말 여기서 말하는 금욕주의적 이상은 뭔가? 마인의 안트보르트 이스트. 나의 대답은 바로 이것이다. 줄 빡빡 치십시오. 자, Man wird es längst erraten haben. 사람들은 그것을 오래전부터 추측했을 것이다. 알아맞혔을 것이다, 이 말이야. 그게 뭔가 하면은 Der Philosoph lächelt bei seinem Anblick einem Optimum der Bedingungen Heister und Finster Geistigkeit zu. 이게 니체의 응답인가요? 줄 빡빡 치십시오. 이 부분에서. 그게 뭔가 하면은 철학자라고 하는 존재는 최고의 가장 대담한 정신성의 조건을 얻는 최적의 상태를 향하여 미소를 보내는 자들이다. 철학자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최고의 가장 대담한 정신성을 얻는 데에 최적의 상태,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나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런 최적의 상태를 보게 되면 웃으면서 미소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진짜 철학적 웃음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죠?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엘펠 나인트 니트 다미트 다스 다자인,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로써 철학자는 자신의 삶의 현존자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에얼 베야트 달인 필메얼 자인 다자인. 이 점에서
철학자는 오히려 자신의 삶의 현존재를 긍정한다. 그리고 누얼 자인 다자인, 오로지 그의 삶의 현존재만을 긍정한다. 이건 뭐야? 그들은 삶을 부정해서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높은 정신성을 통하여 철학적 사유를 하기 위하여, 이거 철학자의 가장 이기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니체만큼 철학자의 무의식이나 철학자의 삶을 정신분석에 가까운 그러한 해부를 한 자가 없죠, 지금까지. 그죠? 물론 뭐 데리다나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니체를 따라서 이런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한 자들은 있겠지만은 독특한 글쓰기인 거야. 결국 이들은 이 세계에서의, 이 땅에서의 삶의 현존재, 거기에 머무르고자 하는 하이데거적 현존재란 개념과는 당연히 다른 거겠죠. 그죠? 삶의 거기에 존재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생존이야. 여기서 현존재는. 그런 것들, 물론 하이데거한테도 그런 거지만 하이데거는 이 다의 개념이 다르잖아. 그죠? 거기에가 중요한 거야. 역사성으로서. 이미 다른 강의에서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들은 삶을 부정하는 게 아니야. 삶의 현존자를 긍정하고 오직 그것만을 긍정하는 거야. 이들은. 이게 바로 의심의 해석학인 거죠. 그죠? 계속 따라가 봅니다. Und dies vielleicht bis zu dem Grade, dass ihm der frevelhafte Wunsch nicht fern bleibt. 라틴어로 또 갈겨놨어. 참. 페레아트 문두스 피아트 필로소피아 피아트 필로소푸스 피암, 이렇게 돼 있어, 라틴어로. 자, 그런데 다음과 같은 정도에 이르기까지 오직 이것만을 긍정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인가 하면은 철학자에게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신성모독적인 소망이 그에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정도까지, 그 신성모독적인 소망은 뭔가 하면 라틴어로 이 세상이 없어져도 철학은 존재할 것이고 철학자도 존재할 것이며 나 역시도 존재하리라. 세상이 없어져도 철학과 철학자와 나는 존재할 것이다. 이게 철학자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본능이라는 거야. 정말 예리하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무슨 절대정신이 어떻고 순수가 어떻고 이야기할 때 사실은 그들의 내면은 이런 걸 감추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 봅니다. 7절 끝났습니다. 벌써 8절. 정말 재미있습니다. 8절. 만지트, 사람들은 보게 되는데 뭘 보는가 하면은 Das sind keine unbestohenen Zeugen und Richter über den Welt des asketischen Ideals dieser Philosophen. 이 철학자들은 금욕주의적 이상의 가치에 대한 어떤 청렴한 정인들이 아니요, 청렴한 재판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금욕주의를 이야기하는 건 사실 내면에 이러한 철학을 하기에 가장 최적의 정신성을 얻는 데에 모든 에너지를 바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금욕주의적 이상을 말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는 재판관이나 증인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재밌죠, 그죠? 계속 따라가 봅니다. 그래서 지 denken 안 지시, 그들은 자기를 생각하는 존재예요. 남을 생각하고 뭐 타인 우주의 법칙 뭐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 그 내면을 보면 그래서 정신분석학인 거야. 의심의 해석학이에요. 철학자들도 자기도 모르게 범하고 있는 그 내면을 까발리는 거야 지금. 철학자만큼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들이 없다는 거야. 이들은 자기를 생각한다. 바스겠지 될 하일리가 안. 도대체 성자라고 하는 거, 신성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성자가 이 철학자들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느낌표로 적어 놓은 거.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들이 성자 좋아하네. 지금 그런 뜻이겠죠, 그죠? 지 denken an das dabei was ihnen gerade das unentbehrlich ist. 정말 재미있는 ist. 그들에게 바로 가장 불가결한 바로 그것만을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주의자들이다 이거예요. 이런 면이 있다는 거죠. 오늘은 철학자가 이제 정신분석학의 대상인 거예요. 오늘은. 그런데 이들에게, 철학자들에게 가장 필수적이요, 가장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 불가결한 것, 그게 뭔지 한번 봅시다. 니체를 따라서. 자, 프라이하이트 폰 쯔방 슈테룽 레엄.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이들에게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 필수적인 게 뭔가 하면 강압, 방해, 소음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철학자들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강박과 강압적인 분위기, 방해하는 분위기, 소음 이런 걸 싫어해.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두 번째, 폰 게셰프텐, 플리히텐, 졸겐, 사업적인 것. 그래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의무 있잖아. 의무. 그 다음에 염려, 사소한 삶의 염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사업적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그 배려의 세계 있잖아. 사물을 다루고 그 다음에 타인들과 더불어서 심려하면서 살아가는 그 세계. 결국 그건 인간 자신을 위한 세계죠. 그죠? 그 배려의 세계는. 그래서 인간 자신을 위한 목적을 갖고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물건을 팔면서 자기 삶도 영위하지만 타인의 삶과도 같이 어우러서 살아가는 삶의 세계. 그런데 철학자는 이런 분주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해. 의무, 염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 그 다음에 헬리카이트 임 코프, 머릿속에 명료함. 그러니까 두뇌에 맑은 두뇌를 좋아해. 아침에 일어났을 때라든지 아니면 산을 탔을 때 나타나는 머리가 맑아지는 상태, 두뇌가 밝아져. 이런 상태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는 탄츠 슈프룽 운트 플루크 데얼 게단켄, 사유가 춤을 치고 비상하고 도약하고 날아가는 것. 사유의 운동을 좋아해. 이들은 세 가지. 사유가 춤을 치는 것,
그 다음에 사유가 비상하여 도약해. 그리고 세 번째가 높이 날아올라가. 비상해.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철학자들이 좋아하는 게 뭔가 하면 아이네, 구터, 루프트, 딘, 클라르, 프라이, 트로켄, 비디, 루프트, 아프, 회원, 이스트. 고지대에 있는 공기와 같이 엷고 맑으며 자유롭고 건조한 좋은 공기를 좋아해. 쇼펜하우어가 그랬죠, 그죠? 쇼펜하우어 생각이 많이 나. 이 부분은 이런 걸 좋아해. 이런 좋은 공기를 좋아하고, 또 바이데얼, 이런 좋은 공기에서 알레스 아니말리쇼 자인 가이스티글 비얼트 운트 플리겔 베컴트, 모든 동물적 존재는 정신화돼. 이런 공기를 마시게 되면, 그리고 날개를 얻게 돼. 막 정신이 맑아져서 사유가 날아가는 것 같아. 이런 걸 철학자들은 좋아한다. 루어 인 알렌 수테랭. 수테랭은 독일 사람들은 주테랭이라 그럽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사실은 불어에서 독일어화된 단어인 거야, 이게. 수테랭. 지하실이죠, 그죠? 거주할 수 있는 지하실, 반지하 같은 거. 모든 지하실에서의 평온함. 아무도 없는 곳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거,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꼭 지하실이 아니더라도. 이해가 되죠, 그죠? 그 다음 알레, 훈데, 휩슈, 안디케터, 갤렉트. 예쁘게 사슬에 매여진 모든 개들을 좋아해. 쇼펜하우어처럼.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런데 예쁘게 사슬에 매여 있는 개여야 돼. 사나운 개 말고. 자, 그 다음 카인, 게벨폰, 파인트, 샤프트, 운트, 쪼텔리걸, 랑퀴네. 어떤 적대감이나 흥크러진 원한 감정의 고함 소리는 싫어해, 철학자들은. 이런 개와 같이 적대감을 갖고 흥크러진 그러한 원한 감정을 쏟아내는 개 짖는 소리는 싫어해. 재밌죠, 그죠? 계속 이어나갑니다. 카인의 나게 비얼멀 페얼레츠텐 에얼 가이체스. 상처받은 야망을 갉아먹는 벌레들을 또 싫어해. 야망을 이야기하고 막, 누가 어떻고 잡담이죠. 이제 하이데거적으로, 그죠? 그런 거. 그럼 뭘 좋아하는가 하면 베샤이데네, 운트, 운틀, 테니게, 아인 게바이데, 플라이시, 비 밀베르크, 아벌 편. 물레방아와 같이 부지런하게 돌아가지만 멀리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겸손하고 순종적인 내장을 좋아해. 그래서 마음이 편한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레방아와 같이 정규적으로 부지런하게 돌아가. 거리를 두어야 돼. 대단합니다, 진짜.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Das Herz fremd, 옌자이츠, 쭈킨프티그, 포스툼. 그리고 낯설고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적이며 미래적이고 죽은 이후에 사후적인 그러한 마음을 좋아해. 그래서 철학자들은 낯선 상태의 심정, 미래적인 심정, 저편의 것의 심정, 죽은 이후에 사후적인 어떤 것에 대한 마음, 이런 걸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좋아해. 이게 다예요. 자,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문장이 지탱켄
alles in allem bei dem asketischen Ideal an den heiteren Asketismus eines vergöttlichten und Pflege gewollenen Tiers. 그래서 철학자들은 총괄해서 볼 때 신격화되고 이제 날개된 동물의 명랑한 금욕주의적 이상에서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날개되고 신과 같이 신성화되고 날 수 있게 성숙한 해결 생각하면 되는 거야.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저녁이 돼야 날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걸 쓸 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썼겠죠, 니체도, 그죠? 그러니까 신격화된 완전 해결이야. 절대정신, 신격화된, 신성화되고 날 수 있게 된 동물의 명랑한 금욕주의적 이상에서 생각하는 자들이 철학자인 거예요. 그런데 신격화되고 날 수 있게 된 이 동물은 뭔가 하면은 Das Wiebeltem Leben mehr schweift als ruft. 삶에서 조용하게 휴식하면서 정지한 상태로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삶 위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런 동물인 거예요.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해결이지면 완전. 그래서 삶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분주하게 방황하면서 다니는, 정지한 게 아니에요. 그런 동물인 거예요. 변증법적 운동을 시작한 동물인 거죠. 그죠? 재밌죠, 여러분? 그죠? 자, Man weiß, was die drei großen Prunkworte des asketischen Ideals sind. 그리고 사람들은 알게 되는데 곧 금욕주의적 이상의 세계의 위대한 미사역구가 뭔지를 알게 돼. 그 미사역구가 뭔지 봅시다. 알무트, 가난함. 철학자들은 소박하고 가난한 걸 좋아해. 진짜 철학자들은 청빈한 걸 좋아하고, 데무트, 겸손한 것, 코이슈하이트, 정숙한 것. 이 세 가지의 미사역구를 알게 돼. 철학자들이 진짜 좋아하는 화려한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알무트, 데무트, 코이슈하이트. 무소유의 삶을 사는. 스피노자 여러분 생각해봐. 그 당시에 하이델베르그 교수 자리를 거부하잖아. 그죠? 물론 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청빈한 삶, 겸손하고, 그리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야. 니체 같은 인간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숙하고 순결한 삶을 원한다는 거야. 칸트하고 스피노자 생각해봐, 여러분. 어떻게 보면 키에르케고르도 여기에 들어가죠, 그죠? 자, und nun ziehe man sich einmal das Leben aller großen, fruchtbaren, erfinderischen Geister aus der Nähe an. 이제 우리 한번 모든 위대한 그러나 풍성한 열매를 가져오는 독창적인 정신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한번 살펴보자. 가까이에서 한번 주시해보자. 이런 창조적이고 독창적이며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가져왔던 그런 정신들, 철학자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면밀하게 주시해보자. 자,
만비얼트 달인, 알레 드라이 비스주, 아이넴, 게비생, 그라데 인멀, 비델핀덴.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우리는 그 안에서 방금 언급했던 세 가지 모두를 어느 정도까지 언제나 재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철학자들에게는 알무트, 가난한 청빈한 삶, 겸손함, 정숙하고 순결함, 이걸 문자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돼. 이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재미있습니다. 이런 것 1차 자료가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durch aus nicht wie von selbst versteht als ob es etwa deren Tugenden wären. 자, 그 자체로 이해되듯이 마치 그것이 그들의 미덕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철학자의 미덕이 아닌 거야. 가난함, 청빈함, 겸손함, 정숙함, 순결함, 이런 거는 이들의 미덕으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 바스핫 디저 알트 멘슈 미투겐든 주샤펜, 이러한 부류의 인간이 도대체 미덕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미덕과 무슨 관계를 맺고 있단 말인가? 철학자들이 계속 따라갑니다. 그럼 뭐냐? 존든 오히려 als die Eigentlichsten und Natürlichsten Bedingungen ihres besten Daseins, ihrer schönsten Fruchtbarkeit. 줄 빡빡 치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의 미덕들이 아니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이것은 그들의 최상의 현존재의 조건, 두 번째는 그들의 가장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가져오는 능력, 이런 것들을 얻는 본래적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조건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미덕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철학함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본능이다 이 말이야. 동물적 본능과 같은 거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미덕으로 칭송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더 미덕과 같은 것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당연히, 그죠?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계속 따라가 봅니다. Dabei ist es ganz wohl möglich. 이와 동시에 다음과 같은 사실은 아마도 전적으로 가능한데, 그게 뭔가 하면은 das ihre dominierende Geistigkeit, 철학자들의 지배적인 정신성은 Paul Ernst einem unbändigen und reizbaren Stolz oder einer mutwilligen Sinnlichkeit Ziegel anzuliegen hat oder, 이렇게 나가. 자, 그들의 지배적인 정신성, 철학자들의 지배적인 정신성은 우선 제어할 수 없으며 자극적인 자부심 혹은 제멋대로의 관능적 욕망, 이런 것들에게 고삐를 매놓고 이런 것들을 억제해야만 했어요. 그래야 철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또는 제멋대로의 관능, 여기에 고삐를 매서 제어해야만 됐어요. 이 철학자들의 지배적인 정신성은. 그래서 이거를 억제하고 철학적 사유를 하기 위하여
지배적 정신성은 이런 고삐를 조이는 행위를 했는데 또 다른 게 있어. 오들 das Zielen vielen zur Biste vielleicht gegen einen Hang zum Luxus und zum Ausgetesten insgleichen gegen eine verschwenderische Liberalität mithält und handschwer genug aufrecht erhielt. 그리고 철학자들의 지배적인 정신성은 줄 빡빡 치십시오. 이들의 사마계로의 의지를 유지하려고 했어. 사마계로의 의지. 사막으로 가서 거기에서 조용히 철학적 사유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막의 철학자가 사막의 의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죠? 우연치 않게도. 자, 그런데 뭐에 대항하여 사막의 의지를 유지하려고 했는가 하면 철학자들의 지배적 정신성이, 자, 첫째, 아마도 가장 선별되고 선별된 사치품들에 대항하여, 이런 사치품들, 아주 소수의 가진 자들이 좋아하는 극도로 선별된 사치품을 얻으려는 그 성향에 반대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의 정신성은. 그리고 같은 정도로 두 번째, 낭비적인 자유주의적 성향, 이런 것들을 또 금지하거나 억제해야 돼. 이 두 가지를 하면서 이들은 사막에 가려는 그 의지를 유지하려고 해. 그러나 그 유지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 이해가 되죠, 그죠? 유지하려고 하지만 그 사막의 의지가 정말 쉬운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재미있어. 그러면 이들에게 사막이 뭐냐? 압을 지 탓 에스. 그러나 이 철학자들의 지배적인 정신성은 탓 에스, 그것을 행했다. Eben als der dominierende Instinkt der Seine Forderungen bei allen anderen Instinkten durchsetzt. 모든 다른 본능들 곁에서 자신의 요구들을 관철시켰던 지배적인 본능으로서 이 철학자들의 정신성은 이것을 행한 거예요. 사막의 의지를 유지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두 가지를 금지했죠, 그죠? 선별되고 선별된 사치품을 절제하고, 두 번째는 낭비적인 자유주의적 성향, 이런 것들을 억제하려고 애쓰면서 사마계의 의지를, 독특한 표현이야, 사마계의 의지를 유지하려고 했다. 자, 이게 이들의 지배적 본능이라는 거예요. 완전 정신분석하게 해요. 본능, 철학자들의 지배적 본능인 거야, 이게. 자, 지 투트 에스 노호. 그리고 그 철학자들의 정신성은 이것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행하고 있어. 그리고 테터 지스 니트, 그 정신성이 이것을 행하지 못한다면 조 도미니얼트 지 에벤 니트, 그것은 지배적일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철학자의 지배적 본능은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런 걸 행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줄 빡빡 치십시오. 지금 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이걸 말하는 거야. Daran ist also nicht von Tugend.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어떤 미덕과 같은 그런 것은 전혀 없다. 이해가 되죠, 그죠? 이런 지배적 본능이나 이런 철학자들의 지배적 정신성에는 미덕과 같은 것은 전혀 없어. 미덕과 관계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이제 사막이 나오는 거예요. 재밌죠, 그죠? 미덕이 아니라 그들이 철학자로 태어났고 철학을 하기 위하여 최적의 조건을 얻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거지 무슨 미덕에 의해서 추구하는 게 결코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스피노자, 칸트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플라톤은 당연한 거고. 정말 재미있죠, 그죠? Die Bist Übrigens von welcher ich eben sprach. 내가 방금 이야기했던 사막이라고 하는 것, 그 사막은 덧붙여 말하면 사막을 이제 설명하는 거야. 그것은 바로 in die Ziche, die starken und abhängige gealterten Geister zurückziehen und vereinsamen. 강하고 독립적인 정신들이 그리로 물러가서 자기 자신을 고립시켰던 그런 장소인데, wie anders sieht sie aus als die gewildeten Ziche eine Wüste träumen. 그런데 교양인들이 사막을 꿈꾸는 것과 같이 그런 꿈에서 나타나는 사막은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가.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니체가 볼 때 이 사막은 교양인들이 꿈속에서 그리고 있는 그 사막, 황야, 광야와 같은 자유롭게 사유하고 사유가 비상할 수 있는, 날아갈 수 있는, 사유가 춤출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 장소. 지금 말하는 이 철학자들의 사막은 교양인들이 꿈꾸고 있는 사막과 얼마나 다른가, 다르게 보이는가, 다르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아무나 교양인들이라고 흉내를 냈다가는 큰 코 다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뭐. 그리고 비아냥거리는 것도 있어요. 운털, umständen, 경우에 따라서 진트 GS nämlich selbst diese gebildeten, 이 교양인들이 바로 그 사막인 거예요. 이들이 바로 그 사막인 거예요. 그래서 교양인들 역시도 꿈속에서 그런 걸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철학자들과는 다르겠죠, 그죠? 이렇게 간 자들, 가고 나서 그 작품들을 읽으면서 철학자들의 사막을 그리워하면서 교양인들의 사막이 또 되는 거예요. 그죠? 독특한 표현입니다,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교양인들의 사막도 되는 거야, 이것들은. 계속 이어나갑니다. Und gewiss ist es. 확실한 것은 dass alle Schauspieler des Geistes es schlechterdings nicht in ihr aushielten. 모든 정신의 배우들은 그 사막에서 조금도 삶을 견뎌내거나 참아낼 수 없었다라는 거. 이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모든 정신의 배우들은 그 사막에서 견뎌낼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Für sie ist sie lange nicht romantisch und zierlich genug, lange nicht theaterbüst genug. 이들에게 있어서, 정신의 배우들에게 있어서, 예술가들이지 뭐,
이들에게 있어서 그 사막은 조금도 낭만적이지 않았으며 조금도 시리아적이지 않았고 조금도 극장의 사막과 같은 게 아니었어. 배우들이시고 예술가들, 배우들에게 있어서의 배우들이 꿈꾸는 사막과 철학자들의 사막은 다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Es fällt allerdings auch in ihr nicht an Kamelen. 독특한 표현입니다. 물론 이 사막에도 낙타들이 없지는 않다. 낙타들이 결핍되어 있는 건 아니다. 이 사막에도 낙타들은 있다. Darauf aber beschränkt sich die ganze Ähnlichkeit. 그러나 전체적인 유사성은 여기에 제한된다. 이까지만 유사한 거야. 낙타도 철학자들의 사막에 낙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배우들이 꿈꾸는 그러한 사막일 수도 있는 거야. 극장에서 설치된. 그런데 여기까지만 유사하지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다른 게 천지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eine willkürliche Obskurität vielleicht. 아마도 자의적인 어두운 애매성이 있다. 거기에는 철학자들의 사막을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자의적인 애매함. 그래서 뭔가 밝은 빛으로 나와서 명확한 게 아니라 어두스름해서 뭔가가 명료하지 않고 애매한 상태, 이런 걸 좋아하는 거야, 철학자들은. 사막에서. 자, 그 다음 두 번째, Ein aus dem Berge gehen voll sich selber. 사막에서 철학자들은 자기 자신을 은근히 도피해. 그래서 영혼과 이 우주와 이 세계의 존재자들을 생각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의 무의식적 욕망으로부터는 벗어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야. 자, 그리고 eine Scheu vor Lärm, Verirrung, Zeitung, Einfluss. 그리고 소음과 누구를 숭배하는 것, 신문에 나오는 다양한 이야기들, 아인플루스, 영향을 주고받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는 거야, 철학자들은. 다시 말하면, 여기서 낙관적으로 말하면 상징계의 대타자가 관심을 갖고 그 대타자의 명령을 받는 타자들의 시선, 거기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담론들, 이런 것을 철학자들은 뻑큐를 날리면서 철학적 웃음을 보내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런 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물론 20세기 오늘날은 다르겠지만. 자, 그리고 Ein kleines Amt. 이들에겐 아주 자그마한 자질구레한 직무가 있어야 되고, Ein Alltag, 일상도 있어야 돼. 그래서 빵도 사러 가고 커피도 마시기도 하고 짜장면도 먹기도 하고, 그리고 etwas, das mehr verbirgt als ans Licht stellt. 빛 속에서 밝게 드러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감추어진 은폐된 뭔가를 좋아해, 철학자들은. 사막에서 계속 이어나갑니다. Ein Umgang gelegentlich mit Hamnogen, Rogen heiteren Getier und Gepflegel, dessen Anblick erholt. 이들을 보기만 해도 이들의 모습에서 원기 회복이 느껴지고 건강함이 느껴지는 그런 해가 없는 명랑한 동물 및 새들과 교제하는 것, 때때로. 철학자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동물과 새들과
자연과 대화하고, 이걸 싫어하는 철학자들이 누가 있겠어? 동물과 새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 그리고 ein Gebirge Gesellschaft, 교제를 위하여, 사교를 위하여 산을 좋아하며, aber 그러나 kein totes, 죽은 산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 eins mit Augen, 갈로 das heißt mit Sehen. 그래서 죽은 산이 아니라 살아있는 눈을 가진, 보는 눈 있잖아, 눈을 가진 그러한 산, 곧 호수와 같은 영혼을 가진 그런 산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도 하고 사교도 나누며 대화를 할 수 있는, 자연과의 대화도 되겠지만은 소수의 지인들과의 사교를 위한 산, 등산도 되겠죠, 그죠? 이런 것. 쇼펜하우어도 산을 참 좋아했어요. 자, 그다음 운터 umständen selbst, 경우에 따라서는 심지어 ein Zimmer in einem Polen aller Welt Gasthof, 온 세계 모든 손님들이 머무르는 분주한 여관에 방을 하나 잡는 걸 좋아해. 그래서 거기에서 철학자들은 지혈, 이스트, 펠백셀트, 쭈베얼된, 혼돈될 수는 있지만 확실히 운트, 웅게슈트라프트 및 예들만 레덴칸, 벌을 받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철학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러한 번잡한 여관에서 방을 하나 잡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혼동되지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는 거. 독특한 글쓰기죠, 그죠? 이런 걸 좋아하는 거야. Das ist hier Wüste.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사막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것, 그죠? 이게 전부 다가 철학자의 사막인 거야. 아, 재미있죠, 그죠? 마지막입니다. Sie ist einsam genug glaubt es mir. 그 사막은 얼마나 고독하고 적막한가. 그 사막은 매우 적막하도다. 내 말을 믿어도 좋다. 하고 끝나는 거야, 여러분. 강의 마칩니다. 주스.